안녕하세요. 세무사회TV 시청자 여러분,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파워 인터뷰 제2화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무사회 파워 인터뷰는 세무사 회원들에게는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일반 국민들께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세무사 파워 인터뷰 제2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제조세인데요.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국제거래의 국경이 없어진 요즘 국제조세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제조세의 전문가 경준호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예, 안녕하세요. 박송희 세무사님. 이렇게 과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준호 세무사님께서는 세무사회의 국제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저는 2013년도에 처음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로 봉사를 하게 됐고요. 제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일본어 회화가 좀 가능하다 보니까 2017년부터는 국제이사를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세리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랑 약간 제도가 비슷한가요? 이름도 좀 비슷한데. 일본은 세리사고 저희는 세무사인데요. 네. 법도 비슷하고 또 저희가 벤치마킹한 점도 있고요. 거의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사들이랑 다르게 외국 투자 법인 업무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2001년도에 처음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수습을 마친 다음에 바로 개업을 하지 않고 네. 국제조세 업무를 주로 많이 하는 법인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계 기업을 주로 고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그게 계기가 돼서 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업무를 전문으로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일본 관련 업무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어를 그럼 잘 하시는지요? 예,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전혀 일본어를 하지 못했고요. 히라가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에 전에 일하던 법인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몇 개월간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고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서 체류 기간이 일하다 중간에 다녀온 거여서 좀 너무 짧아서 학원에도 열심히 다녔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에도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하는 등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는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통대 대학원도 나오시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바쁘신 와중에도 틈틈이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되지 비결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아무래도 일본계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습득이 되는 편이고요. 처음에 일본어 공부를 했을 때는 누구나 하시는 바와 같이 드라마나 영화 반복해서 보면서 익혔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로 일본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경어라든가 겸용어, 비즈니스적인 표현을 이제 익숙해지도록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뭐 짧은 문서나 이메일은 제가 직접 작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번역기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또 고객에게 보고서가 나가거나 할 때는 비즈니스적인 격식을 갖춰서 나갈 수 있게끔 고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2월 말 법인이 대부분인데요. 저희 일본은 좀 결산 시기가 다양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말 결산법인인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3월 말 결산법인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의 모회사가 상장기업이거나 대기업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과 똑같이 3월 말로 맞춘 경우가 많고요.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뭐 지점이 본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점의 결산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거래처 결산기가 12월 말, 3월 말 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 일이 분산되는 장점도 있고요. 그 대신 좀 시즌이 길어진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국외거래 시에는 원천징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세법과 국외거래를 체결한 국가와의 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실무를 하면서 고객사뿐만 아니라 뭐 친구나 선후배 동료 세무사들로부터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천징수 여부입니다. 해외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원천징수 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는 건데요. 결국 해외로 송금한다는 것은 국외의 기업이나 개인이 한국에서부터 돈을 벌어간다는 것이고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과세되느냐 비과세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국내 원천 소득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국내 세법과 해외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해줘야 됩니다. 조세조약에는 세약국 간 과세권 결정과 이중과세 방지, 과세면제 기준 등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고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숙지하셔야 됩니다. 과세 여부가 결정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사업활동이 한국에서 간주 고정사업장, 줄여서 보통 PE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이 되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면 어떠한 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이 조세조약에는 따로 제한세율이 있죠. 그래서 제한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세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국제 간의 이동도 활발하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거주를 각각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주자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구분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예,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에 대해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여부는 일국에서의 과세 여부 그리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한 납세 의무를 지는지 무제한 납세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주자 여부는 개인의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요.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OECD 모델 조약에 따른 대부분의 조사 조약에서는 그 양체약국의 법에 따라 동시에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항구적 주거라 하면 어떤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말하는 거죠. 에 따라서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주자 판정 문제가 불거질 때 양국의 상호 협의에 따라서 거주지국이 결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경우에는 일단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기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일 과세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해당이 되면 가급적 거주자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통하여 공제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외국인 주재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거주자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다시 거주자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오는데 일단 한국의 그 거소 등록은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고 한국으로 이 사태가 또 진정이 되면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거주자 처리를 하긴 좀 힘들고요. 일단은 거주자로 계속 신고를 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페이롤 서비스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세특례 제한법상에 단일 세율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기술자 감면 등에 대한 규정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해외 근무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제세도 급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등을 재계산하는 절차, 저희는 보통 그로스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절차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국제기업 간의 거래할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전 가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전 가격 세제란 한 기업이 모회사나 자회사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해 과세 소득이 감세되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그룹 전체의 이익을 각국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사에 배분함에 있어서 가급적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을 많이 배분하고 소율이 높은 국가에 작게 배분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과세당국이 이전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 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국제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도 그렇습니다만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과거에는 지방청 조사의 경우에만 이전 가격 조사를 하고 일선 세무서 조사의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최근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전 가격 세제를 거의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전 가격 세제에 대한 내용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정상가격 산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요.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뱁스 프로젝트 시행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연간 1,000억 원을 초과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이전 가격 검토, 보통 TP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가 이슈가 됨에 따라서 뱁스 최종 보고서가 승인되었고 국세청도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만큼 이전 가격 세제에 대한 대비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이제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역외 탈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하신 역외 탈세 문제는 우리 한국의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에 아웃바운드 세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주로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에 인바운드 세무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전문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국세청은 국부 유출, 역외 탈세에 대해서 대단히 엄정하게 조사하고 과세 및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적출 사례도 여러 차례 보도 자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해외로의 과도한 자금 송금을 통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 탈루라든가 해외 자회사의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와 재산 은닉 등이 주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국조법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 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은 매년 6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위반 시 과태료도 최대 20%에 해당이 되는 등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와 더불어 자금 흐름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는지 주의 깊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세무사회 파워 인터뷰 제2화 1편을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2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